수원 외교성당 마당을 파헤친 순간 20년 전 사라진 아이가 남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날 행진단에 숨어든 경찰은 자신이 묻어둔 죄와 마주하게 된다. 무심코 지나친 작은 상자,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이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멈춰버린 시간과 용서받지 못한 고백.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리극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으려 했던 한 사람의 조용한 걸음. 그리고 이제서야 밝혀지는 진짜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장면에서 밝혀지는 충격의 전말과 가슴을 울리는 진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수원 매교성당의 마당은 아침 햇살 아래서도 이상하리만큼 어둡게 느껴졌다. 오래된 벽돌 건물 사이로 이끼 낀 나무 계단이 내려앉아 있었고 벚꽃나무 아래 깔린 잎들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몇몇 신자들이 조용히 성호를 긋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 틈새 한 남자는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정하민, 45, 경찰이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는 행진단원이라는 이름으로 성당 안에 들어왔다. 성가대에 앉아 조용히 찬송가를 읊조리는 이들 사이에서 그는 오직 관찰하고 침묵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었다. 멈춘 시간 2003년 11월 12일 오후 3시 48분. 그날 이후로 시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리 수리를 해도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하민은 시계를 고치는 걸 포기했다. 대신 그 시계를 차고 다니며 시간이 멈췄던 그날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그를 무뚝뚝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 속엔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민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20년 전 이 성당 마당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증거도 없었다. 기록만이 남았고 그마저도 먼지에 묻혀 잊혀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정민, 당시 7살. 마당에서 성가 연습을 마치고 사라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 하민은 그 사건의 담당 형사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놓쳤고 유정민의 어머니는 끝내 아이를 찾지 못한 채 그의 겨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민은 이후 다른 부서로 좌천됐고 이름만 남은 형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은 한 익명의 제보 때문이었다. 매교성당 마당을 파보라. 진실이 묻혀있다. 그 한 줄 메모와 함께 익명으로 도착한 사진 한 장. 흐릿하지만 분명히 성당 마당 한쪽 구석을 찍은 사진. 사진 속에는 누군가 땅을 살짝 파고 다시 덮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민은 정식 수사 요청을 할 수 없었다. 이미 사건은 공소시효를 넘었고 증거도 없었다. 그는 자진해서 행진단원으로 위장해 이곳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성당 안은 찬송가로 가득했다. 하민은 입을 살짝 벌려 따라 불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마당으로 나오는 길, 그가 일부러 발을 멈춘 자리는 오래된 벤치 옆 풀밭. 그곳은 사진 속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무심한 듯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매는 척하며 땅을 살폈다. 흙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고 빗물 자국이 덜 스며든 느낌이었다. 잠시 시계의 바늘이 머릿속에서 멈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갔다. 그날도 이렇게 가을비가 내린 뒤 흐렸던 하늘 아래 그는 이 마당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뒤에서 다가온 작은 발소리에 하민은 고개를 들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성가대 옷을 입은 채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다. 처음 뵙는 분인데요.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하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합류한 행진단원이에요. 정하민이라고 합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김나영이에요. 정민이 언니 친구였어요. 순간 하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보이도록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래요. 잘 부탁해요. 그날 저녁 하민은 성당 안 작은 기도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 어두운 공간,
그리고 손에 쥔 시계. 그는 천천히 시계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는 끝내야겠지. 그 순간 어디선가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복도 끝 어두운 벽 아래 누군가가 조용히 종이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낡은 테이프로 감긴 그 상자는 작은 손바닥만 했다. 그리고 상자 위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붙어 있었다. 색연필로 그린 십자가와 찬송가, 악보 조각. 그 장면을 본 순간 하민의 심장은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상자는 누구에게 전해졌을까? 왜 지금 나타났을까?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린 아이는 혹시 그 아이일까? 수원 매교 성당의 마당은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하민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자리를 향해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멈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수원 매교성당의 새벽은 조용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탑의 그림자가 마당을 길게 가로지르며 퍼져 있었고 이른 시간임에도 성당 마루 밑에서는 약한 발자국 소리들이 퍼져나왔다. 정하민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벤치 옆 풀밭 근처에서 땅을 살피고 있었다. 손에는 작고 낡은 괭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성당 관리실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도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다. 몇 삽 지나자 흙 아래에서 부드러운 손잡이 같은 것이 손끝에 느껴졌다.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그것을 꺼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모서리가 썩어 있었고 겉면엔 진흙과 곰팡이, 자국이 엉겨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성가대 옷 한 벌, 갈라진 소녀의 머리핀 하나, 그리고 접혀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오래되어 색이 거의 지워졌지만 한 아이가 성당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순간 하민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날도 비가 왔고 아이는 웃으며 성가대복을 입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정민이었다. 하민은 상자 안을 천천히 살펴보다 옷 속에서 조그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편지였다. 아이가 직접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나 무서워요. 여긴 어두워요. 소리 내면 안 된대요. 나 여기 있어요. 글자는 끝이 끊겨 있었고 종이 한쪽은 찢겨 있었다. 그 편지를 손에 쥐는 순간 하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멈춰있던 감정이 그 조그만 상자 하나로 무너져 내렸다. 그날 낮 하민은 행진단 연습에 참여하는 척하며 성당 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관찰했다. 지휘를 맡은 중년 여성 박연희는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항상 어딘가 날카로웠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앉아있던 김나영은 계속해서 하민을 신경 쓰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그 틈을 타서 나영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정민이랑 정말 친구였어요? 나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요. 근데 정민이가 사라지고 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했어요.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민은 조심스럽게 상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채 그때 누가 마지막으로 정민이를 봤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물었다. 나영은 작게 속삭였다. 박연희 선생님이요. 연습 끝나고 정민이 불러서 잠깐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민은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단원들을 챙기고 훈련시키던 연희는 사건 당시에도 단장이었다. 왜 그녀는 조사를 받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혹시 말했지만 누군가가 그걸 덮었을까? 하민은 기도실로 돌아와 상자 속 물건들을 다시 펼쳤다. 성가대 옷 안쪽에는 정민의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뒷면에는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3년 11월 5일, 실종 일주일 전. 사진 속 배경에는 성당의 오래된 창문이 보였고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잡혀 있었다. 너무 흐릿했지만 하민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어른이었다. 아이가 아닌 누군가가 유정민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성당 안의 복도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민은 조심히 소리를 따라가 복도 끝
창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김나영이 있었다.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손에는 조그만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제 책상 서랍에서 나왔어요. 누가 넣은 건지도 몰라요. 상자 안에는 찢어진 편지 조각 한 장과 성가대 연습 시간표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오전에 하민이 발견한 그것과 이어지는 부분이었다. 점 빨간 문 있는 방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열쇠는 선생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민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성당 안에는 외부로 잠긴 방이 하나 있었다. 빨간 문. 그 방은 창고라며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었지만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하민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나영을 조용히 앉혀놓고 물었다. 이 편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저 그날도 들었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빨간 문 너머에서요. 정말. 어린애였어요. 창밖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고 종탑의 종이 작게 흔들렸다. 하민은 편지 조각을 가슴에 넣고 조용히 기도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단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던 그 시절. 그 목소리가 땅속 상자 속에 파묻힌 채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겨우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를 끝까지 따라가야 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정하민은 그날 새벽에도 성당 마당을 걸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어제 내린 비가 마당의 흙을 눅눅하게 만들었고 발밑에서 축축한 감촉이 스며들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성당 뒤편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성당 건물과 마당 사이 낡은 담장 밑에는 이름 없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다. 처음 이곳을 조사하던 날에도 그는 이 돌무더기를 보았지만 그저 단순한 조경용 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젯밤 김나영이 건넨 편지 조각이 그리고 상자 속 물건들이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돌무더기 가장자리에는 이름이 없는 작은 십자가가 꽂혀 있었다. 색이 바른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는 마치 누구에게도 기억받지 못한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 보였다. 하민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십자가를 만져보았다. 거칠고 젖어 있었고 조심히 들춰보자 흙 속에서 금속 조각 하나가 반짝였다. 그것은 소녀용 머리핀과 비슷한 모양이었고 하민은 어제 상자 속에서 발견했던 그 핀과 같은 재질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다. 그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 돌무더기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오전 그는 마을 근처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는 83 노인 김영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정민의 실종 당시 성당 봉사자로 활동했고 하민이 조사했던 당시 유일하게 혼잣말처럼 그날 무언가 잘못됐었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영숙 할머니 앞에 조용히 앉아 어제의 편지를 꺼내 보였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오래된 주름 사이로 떨림이 흘렀다. 이 글씨, 정민이 글씨 맞아. 나는 알아. 내가 매일 글쓰기 가르쳤거든.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건 나만 가지고 있던 거야? 그날 마지막 연습날 내가 찍은 거거든. 사진 속에는 성당 마당에서 아이들이 성가대복을 입고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구도 속 아이들 사이에 한 어른이 서 있었다.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하민은 그 목걸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성당 지휘자였던 박연희가 평소에 늘 걸고 다니던 것. 아무리 사진이 오래되고 흐릿해도 그는 자신이 본 기억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연희 씨, 당신이 그 아이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사람 맞지요? 그날 오후 하민은 다시 성당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행진단 연습에 참여했다. 그는 연희가 단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다독였지만 간혹 하민과 눈이 마주칠 때면 뭔가 당황한 듯한 시선을 흘렸다. 연습이 끝나고 나서야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정민이 기억하시죠?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아이 이름 오랜만이네요. 다들 잊고 있었는데. 하민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날
왜 정민이 곁에 계셨던 거죠? 그녀는 당황하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제가 단장이었어요. 아이들을 다 챙겨야 했고 정민이는 유독 낯을 가렸으니까요.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지만 마음속에서는 긴장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기 위해 더 많은 조각들이 필요했다. 며칠 뒤 하미는 다시 김영숙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날따라 거실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놓고 있었다. 이걸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십 번 고민했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정민이 사라진 날까지의 날짜가 정리되어 있었고 마지막 날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민이가 울었다. 연습 끝나고도 성당에 남아있었다. 연희 선생님과 단둘이. 그리고 그 밑에는 할머니가 떨리는 글씨로 쓴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봤다. 그날 마당 뒤 돌무더기 옆에서 무언가를 들고 있는 그 그림자를. 하미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돌무더기를 조금씩 걷어냈다. 바닥에서 나무로 된 조각들이 드러났고 그 아래에는 썩은 천 조각이 덮인 형태가 있었다. 그는 더는 혼자서 손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경찰서로 연락을 취했다. 익명으로, 단순 제보로. 다음날 새벽 수원서 형사 2명이 마당을 조사하러 왔다. 그리고 곧 작은 사람의 뼈로 보이는 잔해가 발견되었다.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마당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이름 없는 무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돌무더기 아래 작은 생명이 묻혀 있었다. 마치 그 아이가 20년 동안 조용히 울며 누군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미는 조용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다. 이제는 네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제는 너를 기억한다고. 그날 오후 성당 입구에 작은 꽃다발이 놓였다. 아무 이름도 없이. 그리고 그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있던 아이의 마지막 웃음이 다시 이곳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처럼. 비는 아침부터 내리고 있었다. 수원 매교성당의 붉은 벽돌 위로 물방울이 흐르고 마당의 흙길은 질퍽해졌다. 우산을 든 몇몇 신자들이 조용히 성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이 정하미는 끝까지 벗지 않은 검은 모자 아래로 물기를 떨어뜨린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마당에서 발견된 뼈 조각은 곧 언론에 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하미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다시 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었지만 말하는 이는 여전히 없었다. 하미는 손에 쥔 작은 인형 조각을 바라보았다. 뼈와 함께 발견된 이 조각은 한쪽 팔만 남은 인형이었다. 먼지가 쌓인 채 눌려있던 이 인형은 정민이 사라졌던 날 그녀가 늘 들고 다니던 것과 닮아 있었다. 하미는 그 조각을 손바닥에 얹어 조용히 되뇌었다. 널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기도실에는 빗소리가 천장의 틈으로 들어와 조용히 퍼졌다. 하미는 그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정면 벽에 걸린 예수상이 희미하게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오래된 회한처럼 무겁게 보였다. 하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던 건 20년 전이었다. 그때는 형사였고 사람들의 믿음에 대답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었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저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문득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벽 너머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낮게 으쪼리는 성가대 소녀들의 목소리. 그중 한음이 이상하게 떨리는 것을 하미는 느꼈다. 연습이 끝난 후 그는 연습실 문 밖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둘 가방을 메고 나가고 있었고 김나영이 뒤늦게 나왔다. 그녀는 하민을 보자 멈칫했고 곧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마당에서 찾은 거 정민이 맞는 거예요? 하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인형 조각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나영은 그것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막았다. 이거 그때 정민이가 항상 들고 다니던 인형이에요. 이름도 있었어요. 미니. 그 말에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니.
그 아이가 지켜주고 싶었던 이름이겠지. 그날 저녁, 성당은 어둠 속에 잠겼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을 때리고 있었다. 하미는 성당 복도 끝, 닫힌 빨간 문 앞에 섰다. 이 방은 늘 잠겨 있었고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 나영이 말했던 것처럼 가끔 그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린아이가 우는 듯한 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당연하게도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열쇠 꾸러미에서 하나씩 꺼내어 돌려봤지만 맞는 열쇠는 없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문 밑으로 새어나온 무언가를 보고 다시 멈췄다. 흰 천 조각이었다. 손가락만한 그 조각은 젖어 있었고 끝에 누런 자국이 배어 있었다. 하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종이 수건에 감쌌다. 무언가 닫힌 진실이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음날 경찰에 익명으로 문 열쇠에 대해 제보했고 며칠 뒤 형사들이 와서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 방 안은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지만 한켠에는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흔적이 있었다. 바닥에는 눌린 자리, 그리고 벽면에 걸린 낡은 커튼. 커튼 뒤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아이 하나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 하미는 무언가 턱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바닥에 손을 댔다. 그곳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떨어져 있었다. 앞표지에는 연필로 적은 이름, 유정민. 공책을 펼치자마자 하민의 눈에 정민의 글씨가 들어왔다. 짧은 문장들. 오늘은 찬양을 잘했다.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다. 하지만 연습 끝나고도 나가지 못했다. 문이 닫혔고 밖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났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니가 울었다. 페이지가 갈수록 글씨는 점점 떨렸고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나를 봤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듯 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종이에 남겨져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던 목소리.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던 그 조용한 울음. 그리고 그 침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하미는 공책을 조심히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네가 했던 말들을 듣고 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성당 마당의 빗물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고인물 위로 작은 잎사귀 하나가 떠내려갔고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잎사귀가 뒤따랐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이별처럼 고요하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정하미는 다시 한번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오늘도 이름 없는 무덤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침묵 속의 마음이 더 깊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원 매교성당 안에는 뜻밖의 햇살이 들이쳤다. 며칠 내내 흐리고 비가 오던 하늘이 잠시 거친 듯 낡은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색색의 빛이 기도실 바닥을 물들였다. 정하미는 햇빛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유정민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야 했던 무언가가 지금에서야 천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아이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그 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한없이 기다렸던 사랑이 숨어 있었다. 일기장 속 한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하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는 매일 노래를 부른다. 혹시 누가 들을까봐. 단순한 말이었지만 하민은 그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정민은 누군가 자신을 발견하길 바라며 매일 성가를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벽을 넘지 못한 채 그 방 안 어딘가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날 저녁 하민은 성당의 낡은 자료실을 찾아갔다. 먼지가 내려앉은 서류들 사이에서 그는 2003년 당시의 성가 연습 일지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민이 실종된 날, 연습은 오후 5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습 일지에는 17살의 한 단원이 일찍 귀가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름은 윤서진. 하민은 곧바로 단원 명단을 다시 확인했고 서진이 지금도 성당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하민은 서진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찾았다. 이제 37이 된 그녀는 긴 생머리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하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유정민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처음엔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민이 일기장을 꺼내들자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아이, 가끔 노래를 혼자 부르곤 했어요. 맨날 창가에 앉아서. 하미는 물었다. 마지막으로 정민이를 본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습이 끝났는데 정민이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연희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죠.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하민에게는 결정적인 조각이었다. 그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와 박연희를 찾아갔다. 그날따라 연희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다. 하민은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인형 조각과 정민의 일기장을 올려놓았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날. 당신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지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민은 다시 말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무서웠어요. 그날 정민이가 연습을 마친 후에도 남아있었어요. 내가 잠깐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닫혔고 그 방은 안에서 열 수 없었어요. 내가 열쇠를 가져와야 했는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돌아왔을 땐 정민이는 없었어요. 나는 그 아이가 그냥 집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다소 애매했고 의도적 은폐인지 실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민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침묵했고 그 침묵은 아이 하나를 고립시킨 채 영영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민은 그날 밤 다시 기도실을 찾았다. 손에는 정민이 쓴 악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라는 제목이 달린 자작 찬송가. 삐뚤삐뚤한 음표와 가사 속에는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민은 그 악보를 펼쳐들고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마치 그 아이가 불렀을 그날처럼 나는 여기 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겠죠. 노래가 끝났을 때 하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도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쩐지 그날의 노랫소리가 이 벽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민은 분명 이 자리에서 누군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나타났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 그날 밤 성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퍼졌다. 연습이 끝난 후 작은 추모 예배가 열렸고 아이들은 정민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하민은 조용히 그 뒤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잊힌 목소리는 그렇게 다시 노래가 되었고 사라진 아이의 노래는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민은 비로소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바람이 다시 차가워졌다. 수원 매교성당 마당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회색빛 하늘 아래 건물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정하민은 성당 뒤편 낡은 담장을 따라 걷고 있었다. 손에는 유정민의 일기장과 찢어진 악보가 들려 있었고 그 속의 문장 하나하나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불현듯 그는 성당 근처 오래된 단층주택을 떠올렸다. 사건이 일어난 해에도 그 집은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 중 단 한 명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섞이지 않던 사람, 바로 김영숙이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그녀는 망설이며 정민이의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이번엔 마치 오래 참았던 비밀을 꺼내듯 자신의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봤어. 그날 정민이가 성당 문 앞에 혼자 앉아있는 걸. 저녁 무렵이었지. 하늘이 노을로 물들던 시간.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갔어. 하민은 조용히 물었다. 누굽니까? 김영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연희야. 박연희 선생. 그녀가 정민이 손을 잡았어. 그리고 성당 마당 옆 빨간 문 쪽으로 함께 사라졌어. 하민은 숨을 삼켰다. 이미 알고 있던 퍼즐 조각이 이제서야 서로 맞물리는 듯했다. 그는 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은 눈을 떨구며 대답했다. 그땐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연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냥 늙은 여자에 불과했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나는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성당 종소리 들릴 때마다 그 아이가 창문 밖에서 노래하던 모습이 떠올랐어. 가끔은. 내가 유령처럼 느껴졌지. 살아있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하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한 사람의 죄책감은 때론 한 마을의 침묵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그날 밤 성당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붉은 문을 바라보며.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거기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키 하나를 꺼냈다. 경찰이 새로 제공한 열쇠였다. 천천히 문을 열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안에는 먼지 낀 벽과 오래된 나무 의자, 그리고 조그만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바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정민이의 자리. 하미는 그 순간 마치 아이가 방 한켠에 조용히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무 말도 없지만 분명히 그 공간엔 누군가의 기운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왔어. 너무 늦었지만 너를 잊지 않았어. 다음 날 하미는 박연희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하민이 사진과 인형 조각, 일기장, 그리고 김영숙의 증언을 모두 꺼내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정민이를 혼내려 했어. 연습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문을 잠그고 반성하라고 말했어. 그리고 깜빡하고 열지 않았어. 다음 날 열었을 때 아이는 이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미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백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 고통이 오랜 세월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하미는 느꼈다. 경찰은 곧 그녀를 연행했고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민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는 더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 묻힌 목소리를 세상 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처음으로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민이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울지 않아도 되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노래를 들었고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기억해 주었다. 그날 밤 성당 기도실에는 작은 촛불이 켜졌다. 하미는 혼자 앉아 오래된 인형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 옆에는 조용히 접은 일기장, 그리고 꽃 한 송이. 그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앉아 속삭였다. 이제 쉬어도 돼. 널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 기도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고 희미하게 찬송가 가락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유령의 노래가 아니었다. 이제는 살아있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아이의 노래였다. 수원 외교성당의 마당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며칠간 이어졌던 비가 멈추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바람 한 점조차 스치지 않는 정적이 이어졌다. 성당 벽을 타고 내려오는 담쟁이 덩굴은 가을바람에 마른 잎을 떨구고 있었고 그 아래 오래된 벤치에는 정하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손에 정민의 인형 조각을 쥐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하나가 깊게 박혀 있었다. 박연희의 고백은 정민의 죽음을 설명했지만 하민은 이상하게도 그것만으로는 모든 조각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사진을 꺼냈다. 김영숙 할머니가 건넨 오래된 성가 연습 사진. 그 속엔 정민의 웃는 얼굴과 함께 흐릿하게 보이는 또 한 명의 인물 실루엣. 그 사람은 연희가 아니었다. 사진 속 인물은 훨씬 마르고 키가 작아 보였으며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하민은 곧장 그 시절 행진단원 명단을 다시 확인했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관의 벽에는 옛날 성당 행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에 하민은 눈을 멈췄다. 2003년 10월 성가제. 사진 속 가장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청년이 보였다. 최승우. 당시 18살 정민의 오빠뻘 되는 단원. 그는 사건 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민은 그의 이름이 왜 이전 기록에서 보이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당시 조사 서류를 다시 살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승우의 이름은 정민 실종 사건과 관련된 어느 기록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날 밤 하민은 김나영과 다시 만났다. 나영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하민이 사진을 꺼내자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승우 오빠요. 기억나요? 정민이를 정말 많이 아꼈어요. 학교 끝나면 늘 성당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하민은 조용히 물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나영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이 끝나고 다들 나갔는데 정민이랑 승우 오빠만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걸 창문 너머로 봤어요. 하민은 다시 성당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과거 돌무더기가 있던 자리에 조심히 발을 내딛었다. 이미 경찰이 파낸 흔적은 메워졌지만 땅 아래 묻힌 감정만큼은 아직 그대로였다. 그는 다시 손에 인형 조각을 쥐고 마음속으로 정민에게 물었다. 정말 그날 마지막으로 널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며칠 뒤 하민은 경기도 외곽의 한 공장 근처에서 최승우를 찾았다. 지금은 이름도 바꾸고 작은 배달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민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이 아이 기억하십니까?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떨렸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민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정민이가 사라진 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승우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나는 정민이를 방에서 꺼내려 했어요. 연희 선생이 문을 잠그고 갔다는 걸 알고 몰래 열쇠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아이는 이미 안에 혼자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봤다는 걸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하민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더는 다그치지 않았다. 그 또한 오랜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죄책감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마당 아래 묻혀있던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성당 마당에는 작은 추모비 하나가 세워졌다. 이름 없이 너를 기억합니다. 라고 적힌 돌. 하민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고 그 아래 작은 인형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그 마음. 이제는 세상의 빛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민은 깨달았다. 진실은 단지 범인을 찾는 데 있지 않았다. 오래도록 침묵했던 마음 하나하나를 꺼내어 다시 있는 것.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고통을 누군가 기억하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마당에 묻힌 진짜 진실이었다.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수원 매교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흐릿한 빛이 기도실 바닥을 스치고 창틀에는 물방울이 촘촘히 맺혔다. 정하민은 촛불 하나 켜진 기도실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유정민의 일기장이 있었고 그 옆엔 최승우가 조용히 내려놓고 간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는 짧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비명은 아직도 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하민의 눈빛은 무거웠다. 승호는 범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고 도망쳤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러나 하민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고 무엇보다 세상은 그런 고백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진실은 그렇게 항상 그림자처럼 오래된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하민은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성당 뒷마당 창고를 조사했다. 박연희가 자백한 내용 중 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그 아이는 그저 반성하라고 방에 잠시 가둔 거였어요. 며칠 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무서웠어요. 내 잘못이 너무 커 보여서. 하민은 의문을 가졌다. 단순한 실수였다면 왜 그렇게 철저히 숨겼을까? 그곳을 다시 들어갔을 때 그는 벽장 속 깊은 틈에서 오래된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있었다. 녹음기기를 준비해 재생하자 처음엔 잡음만 들렸다. 그러나 곧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래였다. 익숙한 찬송가, 멜로디. 하지만 그 뒤로 희미하게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낮은 중년 여성의 음성이 스쳐 지나갔다. 조용히 해. 잠깐이면 돼. 하미는 숨을 죽였다. 그것은 박연희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단순히 방에 가두기만 한 게 아니었다. 분명 위협적인 말투였고 아이는 그 순간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하미는 바로 그 녹음을 경찰에 전달했고 사건은 다시 정식 수사로 전환되었다. 연희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존경받던 성가 지휘자의 민낯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그림자였다. 누구도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랐고 대부분은 믿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하미는 알았다. 사람은 언제나 선과 악 사이를 오간다. 때론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때론 실수는 침묵으로 고착된다. 며칠 뒤 김영숙 할머니가 성당 마당에 꽃다발을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아이가 울던 걸 들었어요. 그 울음이 내 삶을 따라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조금은 웃고 있는 듯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하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낸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너무 늦게 왔고 너무 많은 걸 놓쳐버린 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 아이는 이름 없는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성당 안기도실 벽에는 작은 그림 하나가 걸리게 되었다. 정민이의 웃는 모습이 그려진 색연필 스케치였다. 누군가가 아이의 일기와 사진을 바탕으로 다시 그린 그림이었다.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너를 잊지 않아. 그리고 들었어. 네 노래를. 하미는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마지막으로 접은 편지 한 장과 그 아이의 인형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인형을 되돌려줄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마당은 늦가을 바람 속에서도 따스했다. 그림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있지 않았다. 진실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드러났기에 치유가 시작될 수 있었다. 하미는 마지막으로 기도실에 앉아 그 아이의 노래를 따라 읊조렸다. 아주 조용히, 마치 마음으로 부르는 듯.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가지만 너는 이곳에 남아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갈 거야.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다. 긴 시간 끝에 마주한 오래된 죄의 그림자 위로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원 매교성당 마당에 서리가 내려앉은 날 아침, 정하미는 성당 문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공기는 차고 맑았으며 그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다. 손에는 마지막 남은 정민의 유품이 들려 있었다. 작은 머리핀 하나. 오래전 흙 속에서 함께 발견되었던 것.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은 그 조각은 마치 아이의 영혼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마을은 조용했다. 박연희의 체포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옹성거림을 멈췄고 더는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대부분은 놀랐고 일부는 믿지 못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오히려 정민과 그의 어머니의 기억을 불편해했다. 하미는 그 눈빛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덮어두고 싶었고 또 누군가는 기억조차 원치 않았다. 그날 성당에서는 정민을 위한 작은 미사가 열렸다. 이름 없이 살아온 그 아이를 위한 마지막 인사. 하미는 성가대 맨 뒤쪽에 앉아 있었다. 김나영은 미사 전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하나가 떨리고 있었다. 하미는 눈을 감았다. 그 안에서 정민의 노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예전 그 낡은 방 안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작은 목소리.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다. 추모비 앞에는 조용히 꽃을 놓는 손길이 이어졌다. 그중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무표정했다. 하미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묵묵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작은 머리핀을 돌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너를 위해 노래해주는 사람이 많아졌어. 김영숙 할머니가 옆에 다가왔다. 그녀는 하민의 팔을 살며시 잡고 속삭였다. 그 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 따뜻한 마음을. 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용서는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야. 기억하는 사람이 주는 거지, 당신은. 기억했잖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 혼자 기억했으니까. 그 말에 하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오래도록 가슴속에 무겁게 박혀있던 돌덩이 같은 감정이 아주 조금씩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로 작지만 따뜻한 바람 하나가 불어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성당 뒤편 방을 다시 찾았다. 그 공간은 이제 정리되어 깨끗해졌고 창문에는 작은 레이스 커튼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벽 한편 그가 남겨두었던 일기장이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다. 하미는 천천히 방 안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민아,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빚졌어. 미안하다. 늦었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섞여 어딘가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착각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착각이 이 밤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박연희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안은 차분했지만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연희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고 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기치사. 유죄.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창밖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법정을 나선 하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감도 후련함도 없었다.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더 비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코 완전히 낫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고통을 감당하고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가 이어서 웃을 수 있으니까. 그날 밤 하미는 기도실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았다. 작은 촛불 하나만 켜놓은 채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용서라는 건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고백이구나.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정민이가 하늘에서 잠들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이 모든 시간을 담담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수원 매교성당 마당에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 정하미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마당의 흙길 위에는 새벽의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정민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마침내 빛 위로 드러났고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되살아났다. 하미는 마당 가장자리, 이름 없는 추모비 앞에 멈춰섰다. 손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다. 멈춘 바늘은 여전히 2003년 11월 12일 오후 3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가장 후회하고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울었을 시간,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시계를 조심스럽게 땅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너의 시간이 멈춘 곳에 나도 함께 놓고 간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멈춘 시간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오히려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아이가 웃으며 말을 거는 듯한 기분. 괜찮아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그날 오후 성당에서는 작은 행진단 공연이 열렸다. 김나영이 지휘를 맡았고 아이들은 정민을 위한 마지막 찬송가를 준비했다. 예전의 행진단은 사건 이후 해체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만큼은 의미가 달랐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노래는 누군가를 위한 기억이자 누군가의 아픔을 껴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마당 너머로 스피커를 통해 퍼지는 목소리는 유난히 맑고 따뜻했다. 하미는 뒤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음을 들었다.
그건 분명 정민이 좋아하던 찬송가였다. 그녀가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매일 벽 너머에서 조용히 불렀던 노래. 노래가 끝난 뒤 나영은 조심스럽게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노래는 사라졌지만 잊히지 않은 한 아이를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노래, 그리고 그 아이를 끝까지 기다려주었던 한 사람도. 그녀는 하민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고 그 안에는 감사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다. 하민은 그날 밤 짐을 꾸렸다. 그는 수원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쳤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당 뒤편 기도실 문을 마지막으로 열었을 때 창문 틈새로 흰 눈이 들어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한 아이가 손에 인형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는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 하나. 그림 아래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하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책상에 손을 얹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더 고맙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실을 나섰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정민을 온전히 보내주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인형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이제 달고 달아 형태도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손에 쥐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는 그 인형을 가방 속에 조심히 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너를 혼자 두지 않아. 기차가 출발하고 하민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 어딘가에는 아직도 정민의 미소가 남아있을 것 같았다. 멈췄던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고 잊힌 목소리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실은 때로 아프고 용서는 때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누군가가 기억하고 사랑한다면 그 모든 상처는 결국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성당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처음으로 맑고 길게 퍼지는 종소리,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종소리는 멀리 기차역까지, 하민의 마음까지 닿아왔다. 그것은 아마도 정민이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의 멜로디일지도 몰랐다. 누군가의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기억 속에서조차 불려지지 않는 목소리는 바람 속에서 서서히 흩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억이 다른 누군가를 살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되죠. 용서란 어떤 말보다 조용한 고백이라는 걸, 기억이란 시간을 거슬러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깊은 손길이라는 걸. 정하민의 걸음은 끝났지만 그의 조용한 사랑과 기억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곁을 스쳐간 누군가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겨진 자의 책임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따뜻함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공유 한 번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잊혀진 누군가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